네, 주말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저녁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서 만났습니다. 협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선거제 개혁을 놓고 야당 대표 간의 고성이 오간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만찬 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한꺼번에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역시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권의 집권 후반기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정치와호장룡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와주셨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어제 청와대 회동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3시간 가까이, 2시간 40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막걸리도 돌았고, 처음으로 관저, 청와대, 이제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사는 집으로 초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치에서 대화가 없어서 문제인 적은 있어도 대화가 있어서 나빴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관저에서 만찬을 했는데요. 네. 저희 여당 의원들도 가끔씩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서 대통령을 뵙고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사무공간과 그 관저에서 있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사시는 곳으로 부르니까 네네. 친근감도 있고 네. 그 자리에서는 보통 이제 다음 일정도 잘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어제도 예정 시간은 2시간이었는데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면서 네. 거의 3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셨고 네. 또 뭐 중간에 뭐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나와서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대화를 나눈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그 상설 협의체 다시 예. 재가동하죠. 지금 이제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들도 좀 화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딱 한 번 했어요.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상설협의체를 가동하자라고 네. 합의를 한 번 하고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11월 5일 날 네. 한 번 했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분위기도 안 좋았고요. 네, 지금 1년 넘게 네. 이렇게 중단된 상태인데 네. 어쨌든지 이제 당시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을 하면 그 자체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쟁점들을 얘기를 하고 네. 조금씩 양보하면서 같이 뭔가 합의문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야말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 1회 개최하고 굉장히 만족하셨다. 그리고 분기별로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사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다시 복원을 제의하셨는데 꼭 좀 복원이 돼서 네. 꽉 막힌 이 정치가 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후반기에는 좀 이렇게 협의체가 상설화돼서 예. 좀 협치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에서 나온 어제 만찬에 대한 소회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통일,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그 폭넓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를 잘 갖추면서 그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그 답변을 하시고 그런 아주 좋은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꿀바른 화려한 독보석 같은 정책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시켜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비판 수위를 좀 더 높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금방 보니까 독보석 같은 정책이다. 오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여러 정책들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야당의 기본적인 자세는 예,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정이 좀 잘 되게 하는 건전한 비판이어야 하고 네. 지금은
어쨌든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 네. 아무리 뭐 비판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오직 정권을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겠습니까? 국민 잘 살게 해보려고 정책을 내놓는데 어떤 것은 먹히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먹히기도 하죠. 그럼 안 먹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왜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틀어주십시오. 또 대안은 우리가 야당은 이렇게 협조를 할 테니 여당도 협조를 해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만찬장에서 사실 고성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이 만찬 직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 얘기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3실장 노영민, 정의용, 김상조 실장이 모두 나와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임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 또 후반기에 대한 계획, 다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먼저 기자간담회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견지할 것입니다. 네, 지금 새 실장의 얘기는 뭐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눈에 띄었던 부분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정부에 있는 분들 당에서 필요로 하면 놔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낙연 총리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당에서 이낙연 총리를 좀 필요로 한다 이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뭐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정부에 들어가서 입각해서 일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선거에 출마하고 또 당에서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뭐 그동안 그 지금 역대 최장수 총리로서 일을 하셨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야 간의 정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야당에서도 총리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라서 네. 저희가 이낙연 총리께서 본인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규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당에 와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당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부 내에서 대통령님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전반기에는 대전환의 시기였고 후반기는 도약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제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전환을 하고 이제는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네. 이제 전환이 과거에 이렇게 가던 거 방향을 이제 틀었고 네. 그동안 2년 반이 방향을 틀은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방향을 틀은 과정에서 전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네. 과연 그 전환된 방향이 잘 돼 있느냐? 정말 맞느냐? 네. 방향이 다르면 잘못된 방향에서 더 나가면 사실은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도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야당에서는 일부 경제정책 이런 부분은 좀 방향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네. 핵심이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도 네. 그동안 인사가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주로 집행하고 제대로 구현하는 그런 차원의 소위 코드 인사다. 저는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어느 정도의 코드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나치게 코드 인사에 사로잡혀서 그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드 인사에 집착하다 보면 이류 삼류인 사람을 쓰다 보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협치에 제약이 되는 그런 인사가 오게 되면 과거 예를 들면 조국 지금 뭐 전 장관이 저는 대통령 그 법무장관 지명할 때부터 솔직히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수석을 하실 때 네. 검찰 개혁에 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은 맞는데 좀 지나치게 편가르기 여러 가지 이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장관이 되게 되면 야당의 이 보이콧 내지는 공격이 너무 눈에 선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다른 분을 내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뭐 이번에 이제 탕평 인사 네. 과거에 노력했던 것도 한번 얘기를 하시고 네. 앞으로도 그런 거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각 분야에 대한민국에서 노선 진보 보수를 좀 떠나서 아주 뭐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가장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이런 분들 좀 모셔다가 내각으로 같이 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장관으로 뽑으려고 해도 본인들이 고사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야권에도 몇 차례 장관으로 입각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후반기에 말하자면 협치 정국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야당의 대통령이 장관 입각을 좀 요청을 하면 야당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요즘 하게 된다면은 저는 상당히 그런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봤을 때. 지금 야권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네네. 그 당시에 한 1년 전쯤 아마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1년 전, 2년 전인지.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당시에 제가 국민의당이었는데 국민의당에서 어떤 한 분이 입각을 하더라도 네. 한 분만 빼나가는 그런 외관이 되기 때문에 한 분이 가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네. 그럼 그 의원님 입장에서도 나 혼자만 입각을 하기보다는 당대 당이 뭔가 정책 연대를 하고 공유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야지 한 사람만 빼나가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야당과 협치에도 오해를 받고 야당 무너뜨리기다, 사람 빼내가기다 네,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장관 때문에 한 사람만 갈 게 아니라 정당 간의 정책 협의가 네,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고. 예, 예. 공조.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만약에 입각을 야권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군요. 오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면이 지금 후반기로 가고 또 총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시도를 능력 있는 분들을 입각을 시킬 수 있는 또 저로의 저는 찬스가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네. 자,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 얘기 중에서 주목이 되는 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걸 풀어야 지소미아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원칙 같은 그런 걸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다른 말 다 빼고 일단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이쪽에 좀 방점을 찍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쪽이 맞습니까? 뭐 양쪽 다 강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소미아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일본에서 사실 뭐 양국 간에 뭐 감정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좀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사정이 있는데 네. 그거를 다 떠나서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잘못으로부터 빚어진 사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네. 또 지소미아를 우리가 종료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상례를 벗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소미아 자체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그렇게 뭐 절실하거나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또 지소미아가 종료되거나 없어짐으로 해서 자칫 이 다른 나라들의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상을 준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든지 다시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본의 그런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은 당연히 재검토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일본 반응을 보면 언론들은 대체로 정 실장의 발언으로 지소미아 연장이 더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23일 아니겠습니까? 종료 시점이요. 그 사이에 뭔가 좀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
폐기한 것을 원상 회복해라. 네, 좀 압박을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한미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나라도 참 무시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일본은 한국의 압박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 양보를 할 것이다. 또 이거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일본은 철저하게 이것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한국이 결정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그런데 저는 물밑 대화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조심스러운 추측은 해보고요.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밖으로는 긴장과 견제가 있지만 또 속으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징용공 문제,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까지 나름대로 이것을 일괄 타결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한일이 조금씩 양보해서 상호 단계적인 조치들을 해나가는 로드맵을 빨리 합의를 하고 그 로드맵 속에서 지소미아 문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양보하면 예를 들면 수출 규제도 풀고 거기 또 그다음 조치는 뭐고 그다음 조치는 뭐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빨리빨리 단계적으로 회복해서 한일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조금 고위급으로 올려보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열흘 남짓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이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좀 어쨌든 원만한 타결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